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투명한 인사청문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오늘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엿새 만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는 자리였는데 먼저 위기 극복을 위한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를 가를 국가적 대위기 상황이라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국가 진로를 결정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 위기 상황을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과 대통령의 철학 방향을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고 국민께도 성실하게 설명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의 청문 과정은 진지한 정책 검증이 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청문 절차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습니다. 또 현재 민생 경제와 물가 관리의 시급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인준 전이라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김 후보자의 과거 경력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과거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연루된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 동맹국이자 우방국으로서 미국이 어떤 민주주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물은 일이었다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얻었고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과도 꽤 오랜 개인적 교분도 있다며 앞으로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등 인사 추천을 받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국민 주권을 철학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당연한 거라고 평가했고 검찰개혁은 포괄적 방향이 나와 있는 만큼 시기와 방법은 정부가 완전히 자리 잡은 뒤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된다며 중요한 건 경제와 민생 회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역대 총리 가운데 롤모델이 누구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며 본인이 좋은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이르면 오늘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서울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조계종 회의가 진행 중이던 회의장에는 스님과 종무원 150여 명이 있었고 또 건물 전체에는 3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 조계사 화재 현장입니다. 네, 화재 진행 상황을 전해주시죠. 네, 제가 30분쯤 전부터 이곳 화재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검은 연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 아래쪽으로는 창문들이 깨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 주변으로는 소방대원들은 물론 스님들이 나와서 현장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동 국제회의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22분입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소방서들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천장 쪽에서 난 상황이라 진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불이 났을 당시 국제회의장에서 스님과 종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총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이들을 포함해 건물에 모두 300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화재 현장 근처에 문화재도 있어서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네, 불이 난 국제회의장 근처에는 불교 중앙박물관이 있는데요. 다행히 박물관으로 불이 번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계사 측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확산할 경우 문화재 20여 점을 반출해야 할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원활한 진화 작업을 위해 조계사 앞 무정국로 공평사거리부터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 차로를 통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문화재 보호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고, 구청은 주변을 지나는 차들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안에 있는 시민은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조계사 화재 현장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조계사 국제회의장 화재 현장에서 현재 소방의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공화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게 오전 10시 22분쯤이고요. 지금 1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연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소방관들이 빠르게 진입을 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 기자에 따르면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또 창문까지 깨진 모습이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창문이 깨진다고 하면 내부의 열기가 700에서 1000도씨 이상 올라가서 그 열기로 인해서 창문이 깨져서 불꽃이 밖으로 나가는 일단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기가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신데 지금 소방에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대응 1단계면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재라고 저희가 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인근 종로 소방서에서 전체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화재를 진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단계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일단 대응 1단계는 그렇게 화재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스님 수십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뭐 다행히도 확인된 부상자는 없다고 하는데 이번 그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아직까지는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예상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또 화재가 밤이 아닌 낮에 일어났고 또 국제회의장에서 그 당시에 회의가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 상태에서 화재가 현장 쪽에서 일단 불이 처음에 난 것으로 보고 빠르게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뭐 혹시라도 이 그 화재 현장 주변에 사람들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피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침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등이 있기 때문에 유도등을 보고 유도등 바로 아래에 출입문이 있어서 그 출입문을 열고 대피를 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최단 경로가 좋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곳 한국불교역사문화관 2층 국제회의장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좀 건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인근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또 인근에 있는 건물로 확대될 우려는 없을까? 그리고 바로 옆에 조계사가 있거든요. 또 목조 건물도 있기 때문에 인근으로 좀 확대될 우려는 없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서울의 풍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풍속이 약하지 않으면 번질 확률은 좀 적다고 보고요. 예. 갑자기 혹시라도 돌풍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인근 건물로도 화재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 화재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조계사 내의 박물관 건물 안에 또 문화재가 20여 점이 있다고 하는데 소방당국이 화재가 더 확대가 되면 반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화재를 보관한 그 사찰 등에서 불이 나면 당국에선 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문화재청과도 또 긴밀하게 협력을 이것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확대가 돼서 문화재가 소실 우려가 있다고 하면 즉시 반출을 해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당시 그 건물 안에 있던 문화재가 반출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그런 조치가 좀 이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정확한 화재 경위, 그러니까 왜 화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건물 내부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날 때는 주로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추정하기로는 현재는 그 지붕 위에서 먼저 불길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전기 화재에 의한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급격하게 지금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서 에어컨은 선풍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30배 이상 전류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어컨에 의한 과거에 의한 화재라든지 아니면 전선에서 전기 불꽃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화재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 중이긴 하지만 이 화재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는 2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소방 1단계가 발령이 돼서 진압 중인데 가장 그 소방대원들이 시급하게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대부분 대피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 혹시라도 건물 내부에 대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화재 진화를 하면서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또 잔불들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불을 잘 진화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화재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 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국내 추천을 받아 등용하는 국민추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3대 특검 법안이 모두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을 오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거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은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특검 법안인데요. 법안 공포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이 완료되면 각 특검팀은 출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장관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검찰의 자정 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거될 걸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직제인데 앞으로는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임해줘서 감사하다며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다고요?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 제도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 주권 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에 쪽지를 보내 국민추천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인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인사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기용될 전망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주목되고 있죠. 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양자 간 별도 만남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자회의여서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서로 대면하며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두 정상이 G7에서 만나면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마친 만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도 자연스레 시선이 쏠립니다. 일각에선 한미일 협력에 더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만큼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통화할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12일이나 13일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참석자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를 대표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와 재판중지법 추진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에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거죠? 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내란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석유화학 등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양당의 대선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르고 일부는 국민의힘이 더 나은 것도 있다고 언급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공포될 3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에는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 건데요.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연기하면서 역풍이 우려되는 법안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고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20% 반영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환산하면 의원 34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의원들은 물론 당심을 잡기 위한 구애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법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로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취임 이전부터 받는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당하다면 재판을 떳떳하게 받으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서범수 의원은 조달 계획이나 경제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 예산이 15조 원으로 너무 많아 낭비로 이어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내홍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당 내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전은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개파색이였다고 평가받는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출신 3선 김성원 의원, 친윤계에선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 송원석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전에 발생한 조계사 국제회의장 화재 관련 소방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종로 조계사 내 화재에 대해서 2차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재난대변인 강경철이라고 합니다. 발생 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0시 23분에 저희가 화재에 접수해서 저희가 10시 25분에 저희가 지휘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수성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박물관, 거기 국제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에 지하 4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7,0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이제 중상자는 없고요. 자력 대피만 300명, 회의장에서 100명, 기념관에서 200명, 총 300명이 자력을 대피했습니다. 재산피해는 이제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사항은 소방 142명, 구청 10명, 경찰 150, 전기, 가스 등 총 306명이 동원되었고요. 장비는 소방 35, 구청 3, 경찰 15대 등 총 55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분에 화재 출동을 해가지고 25분에 저희가 지휘차 도착해서 저희가 선착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화재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26분에 저희가 긴급구조 현장 지원단을 가동하였고요. 10시 30분에 종로소방서장이 도착해서 40분에 현장 지휘권을 선언하였습니다. 33분에 10시 33분에 화재청에 저희가 통보를 하였고 36분에 임시응급 의료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화세가 거세지다 보니까 저희가 39분에 대응 1단계에 대해서 발령을 하였고요. 44분에 긴급구조통제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 회의, 2차 상황 판단 회의 등 여러 가지 회의 판단해서 총 36분에 저희가 화재가 어느 정도 잡혔다 생각해서 초지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하는 도중에 저희가 41분 및 57분에 저희가 대응 1단계 해제까지 지금 바로 이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종로경찰서장 등 150명, 종로구청장 등 10명, 도시가스 넷, 한전 2명 등 유관기관 활동을 펼쳐줬고요. 그리고 이제 약도를 좀 보시면은 저희가 기념관이 있고, 기념관은 4층 건물인데 회의장은 2층 건물입니다. 2층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소가 확대된 걸로 파악되고요. 그리고 기념관 지하에는 이제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 박물관장님이신 서봉 스님께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의 화재 진압 상황 함께 드렸습니다. 30분 전에 초진이 완료돼서 대응 1단계가 해제됐고요. 건물 내부 인원은 대부분 대피해서 아직까지는 인명피해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국무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본격 메머드급 특검 출범만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아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3특검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특검의 규모인데 저희가 이제 메머드급이라고 표현했는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사안이 메머드급 사안이죠. 지난 정권이 무너지게 된 세 가지 이슈입니다. 사실상 최상병 죽음, 그리고 그다음에 김 여사 의혹, 그다음에 불법 내란 혐의. 이것은 지난 정권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한 요인이었죠. 그런 메머드급 사안을 한 정치 시대를 매듭 짓는다는 차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용서도 가능하고 그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발전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모만 보고 메머드급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메머드급 사안을 메머드급 관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메머드급 특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그래픽을 보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가 60명이고요. 김건희 특검 40명, 최상병 특검이 20명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안 자체가 메머드급이기 때문에 특검에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파견되는 것 같은데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이 대통령과 이제 이번 정부가 검찰 개혁을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검사를 120명이나 파견받는 게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더라고요. 코미디죠, 한마디로. 지금 메머드급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메머드 아무리 크다 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공룡 특검,
티라노사우루스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죠. 사실 지난 정부,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정치가냐라고 하면서 정치 검사의 권한을 뺏는다. 검수완박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정치적인 사건, 어떻게 보면 그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특검으로 하고 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부분 이미 법률적으로 다 기소까지 다 된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게 본인들이 징치하고 수사 권한을 빼앗았던 그 검사를 다시 한번 120명이나 투입하는 이 부분은 스스로 자기 모순적, 자가당착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 봉사하는 검사 이것을 넘어서 거꾸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일반 검찰청 업무 마비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가 2,200~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2,000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략 제가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전체 그 대한민국 검사의 17, 8% 정도가 차출이 돼가지고 이 정치적인 세 사건에 모두 몽땅 투입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또 이것을 환호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이 부분은 뭐냐? 내가 범죄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는 그 사건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그 12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정도에 있는 검사를 몽땅 다 빼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1의 검찰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어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의 검찰청을 단 3사건을 위해서 전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 공백을 넘어서 범죄 예방 그리고 범죄 수사, 공소 유지에 굉장히 큰 차질이 벌어지는 것이고 3가지 어떤 그 정치 사건을 빙미로 해서 사실상 민생과 관련되는 범죄에는 엄청난 공백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국민들은 잘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이제 특검 차출 때문에 일반 검찰청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 특검법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특검 후보 추천 문제였었거든요. 국민의힘이 이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우선 검찰의 기능이 일단 일반 사건에서는 많이 뭐랄까요? 처리하지 못하게 부실화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가적인 모든 사안이 이 3가지 사안에 매몰이 돼 있었어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갈등 때문이죠. 이 3사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쪼개지고 갈등하고 그러면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진실과 화해로 나가야지만 국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빠르게 대규모 그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한 정치 시대를 매듭 지어야 다음 시대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배제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도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전 있다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3의 특검 추천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성사될 뻔했었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협상을 사실상 이렇게 방기하다시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막 탈탈 털리는 어떤 상황 이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한탄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책임은 국민의힘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그동안 이 특검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방해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방해하려는 또 추천을 용인하기가 국민들이 용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야권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전혀 뭐 손을 쓸 수가 없고. 네, 손을 쓸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러면 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때 좀 완화시킨 거를 통과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예. 이게 독소조항이 정말 드글드글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도리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을 자초한 거고 이게 보니까 이제 지금 준비 기간 거치면 7월 초부터 수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곡소리 날 겁니다. 곡소리 나면 그때 그래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그리고 그게 또 국민들에게도 떳떳했고 예. 그 대선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득표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거고 뭐 그런 한탄들이 이제 곡소리가 나오면서 한탄 소리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곡소리, 한탄 소리가 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협상에 왜 제대로 응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또 있거든요. 역사의 가정이란 건 없죠. 오히려 역사의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어떤 문제된 것은 비상계엄 그리고 정권 교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렇게 이 부분이 불거졌을 뿐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저도 뭐 특별히 누구를 비호하고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가 그럼 잘못됐느냐 했을 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예컨대 공수처 같은 경우에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수사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사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무혐의 나온 사건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에서 기소를 했는 것 중에 무죄 나온 케이스도 부직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잡고 본인이 이제 통합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시즌2로 가는 지름길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신지호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뭐 남의 얘기까지 얘기하는데 남의 얘기처럼 평가를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홍준표 전 의원도 지금 뭐 하와이에 가서 있으면서 아이스에이지, 빙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직접 빙하기가 본인은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으면서 빙하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당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어쩔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렇게만 앉아 있다는 것은 전직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으로서 저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특검 자체 독소조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민주당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특검을 추천하는 이런 모순적 상황 이 부분은 자연법적 원리에 반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자연법적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뭘 하면서 민주당이 기소하고 민주당이 재판장이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가 승자의 역사다 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념에 치우친 그런 사람보다 민주당이 설령 추천한다 하더라도 정말 대한변협이라든가 이런 제3의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추천받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독소조항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검이 만약에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심하게 좀 타격이 있는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그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방탄의 논리인 겁니다. 죄가 있다면 정의가 실현이 돼야죠.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과거에 가정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는 모습을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진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이런 우려들도 없어지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실행한다고 해가지고 아유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칠 것이다? 왜 다치죠? 정당하고 떳떳한데 왜 다치죠? 아니잖아요. 이건 정의와 진실의 구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본인들이 방탄이라는 표현으로 민주당을 공격해 왔던 부분에 대한 자기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아무리 승자가 됐고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도 국민을 생각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공정해 보이는 추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추천 방법 자체는 조금 수정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만약에 지금 이야기를 방법은 나눈 대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제, 권력 행사의 자제, 스스로의 어떤 자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야기 나눈 대로 이번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 혹은 뭐 일부 의원의 그런 위법적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위기감도 혹시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식 공포 정치를 예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고 저희도 뭐 축하를 하고 합니다만 실제로 전체 유권자 4,440만 명 중에 투표율 지금 79%, 그 중에 이제 한 40% 중반대 정도의 어떤 중후반대 정도에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전체 국민들 중에 한 40%가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득표를 어떻게 보면 당선되신 겁니다. 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퍼센티지가 높은 것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것을 봤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61%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그중에 41%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에 대해서 대놓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는 것 사실 자체가 이재명식 공포정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의 어떤 3특검을 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정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결국 내란이라는 것을 내란 특검이라는 걸 해서 사실상 자유우파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상황 속에서 위헌정당 해산이니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중도층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의 어떤 유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과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별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고리로 해서 이제는 자유우파 진영까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초토화시키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이번 정부 초기의 어떤 방향에 맞지 않다라는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 사실 자체를 좀 자제해야 하는 겁니다. 네, 정치적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려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캠페인을 할 때 조금 유권자에게 좀 이렇게 명확하게 문제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 전략이었지. 말씀하신 대로 41%의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을 어떻게 위헌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까 이재명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부 강성 어떤 성향의 지지자 내지는 의원이 뭐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법안도 중도층에 조금 약간 뭐랄까요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것은 야당하고 좀 협의하면서 하라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셔도 이렇게 거대한 사안을 이거야말로 메모드 이상 메모드급의 사안인데 이런 거를 쉽사리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 그동안 많은 변동이 있었죠.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다 정지되는 것은 헌법 정신인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공직선거법 재판 뒤집히고 또 뒤집힌 끝에 어제 중단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재판이 그럼 열리지 않는 겁니까? 사실상 추정 이렇게 하는데요. 추정은 추후 지정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기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은 쌍방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의 기일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기일 지정을 하면은 되는데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기일 헌법 84조가 뭐죠?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적어도 이번 재판부, 예. 지금 현재의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는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말일까지는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만 변경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검찰 측에서 이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했을 때 그 기일 지정 신청을 거부하면은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했을 때 과연 그 결정을 법원에서 번복해 줄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유력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헤드라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런 예. 선을 헤드라인을 뽑는 것은 그런 법률적인 부분인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 5개의 재판부에서 예. 나머지 4개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통상적인 예를 봤을 때는 앞에서 고등법원에서 어떤 그와 같은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다른 재판부도 기일을 추후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서는 나는 다르게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재판 진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대통령이 취임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 사건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라는 그 법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사건, 그러니까 4개 재판부에서 모두 이제 재판을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신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중지라고 표현하면 좀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일시 중지겠죠. 정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법원도요, 민주주의 위에 쓸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삼권 분립이에요. 지난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국민적인 어떤 지탄을 받았습니까?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판결이 의도가 있는 판결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판결 아니었냐,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재판을 지속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을 바꾸겠다는 의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권 분립에서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상권 분립 존중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국민에게 읽힐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법자재의 원칙에 이게 맞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자꾸 중단, 종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국정의 안정성이 훨씬 모든 국민과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시 중지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왜 그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말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법 취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의 안정, 국가와 국민의 삶의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시작자 하지 말라는 거를 이미 있는 거는 그러면 계속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취지를 봐야지.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요, 그 대통령령이나 행정규칙으로 그 취지를 오버라이드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넘어서려고 할 때가 예.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엔 입법 검토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삼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바꿉니다. 그러나 헌법의 경우는 입법 검토를 통해서 입법 취지에 좀 어긋나도 헌법을 개정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권에 해당하는 사법부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헌법 규정을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헌법 68조 2항 규정이 있습니다. 예. 68조 2항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대통령이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후임을 60일 이내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뭡니까? 대통령인데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여기는 판결입니다. 판결이 결국은 기존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제기된 형사 사건이나 행정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이 대통령 취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 결과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그 공무담임권이나 아니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그로 인한 때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헌법 68조 2항에는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라고 일컬었던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헌법 84조는 재직 중에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만 불가능한 것이지 수사는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재판도 진행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는요. 과거의 정치인, 과거의 기득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치인들도 있고 새롭게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한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후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 판결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판결, 뭐 이런 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란죄가 있으면 당연히 판결에 의해서 고리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싶습니다. 헌법 68조 앞에 대통령이 고리된 때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고리된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는 것은 68조 2항 첫 단에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그 외에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예. 자, 해석에 지금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 재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 사안과 같은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그 관련인들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계속 돼야죠. 그거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내지는 피혐의자 이런 분들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피고인 내지는 피혐의자들은 그런 특권 내지는 면책 특권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불소추 특권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재판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판에 임해서 결과를 받아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제도가 굴러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 사실 자체가 헌법 11조가 얘기하는 법 앞에 평등에 현저히 어긋나는 위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든다? 그럼 법을 만들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외에 공범까지도 절차가 정지된다라는 법을 만드시지 왜 그런 법은 안 만드시는지 저는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지금 그 이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은 특권, 이제 불소추 특권을 넘어서 재판받지 않는 특권까지 지금 헌법에 어긋나서 설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일반인은 이런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당시 경기지사로서의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이 재판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이런 부분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은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아마 하나하나 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 보세요. 지금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를 국민이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거보다도 이 나라를 훨씬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법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선거는요, 국민의 합의예요. 국민의 합의조차도 하나도 따라오지 않는 국민의힘이 지금 당선된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당선된 후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은 결코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 4개 재판부의 결정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추천제도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차관, 공공기관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을 국민이 추천하는 건데 뭐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제도는요? 그렇죠. 국민이 뭐 주권자이기 때문에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추천을 폭넓게 받고 그것을 검증하고 거기에서 정말 좋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검증해 본다라는 차원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잘 운영하면은 좋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보여주기, 뭐 파퓰리즘 이런 걸로 흐르는 제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사까지도 검증에 그 범위 안에 넣은다는 정도의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는 검증의 문제가 오히려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이번 정부를
특별한 어떤 이름을 짓진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른바 국민주권정부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공무 담임을 할 유력한 어떤 그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추천을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어떤 그 주권 정부의 어떤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 액션 플랜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좋은 또 어떤 정책적 지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건 국민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건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 만한 분을 어떻게 보면 추천한다라고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다른 어떤 하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임명할 가능성 그렇게 오남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을 취직하면서 이런 그 국민 추천제가 단순히 민주당의 어떤 인사뿐만 아니고 중도층 또 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도 중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남길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레거시,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현실화할지 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5시간가량 의총을 열었는데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결론이 좀 안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은 지금 잔치집이지만 그 국민의힘은 거의 초상집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 대여섯 시간 마라톤 회의를 해도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각 회의가 나와서 언론 인터뷰하면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 패배에 따르는 당을 추스리는 그게 먼저인데 그것보다 예. 오히려 다가오는 8월 내지 9월 달에 있을 수 있는 당권 경쟁에만 몰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따끔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제 그 어떤 의총 속에서 지금 현재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조금 연장해가는 지금 당장 교체하는 것은 좀 그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8월 내지 9월 달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로 갈지 이 부분은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표를 세우고 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여 투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큰 흐름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특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이른바 그 세 가지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을 국민의힘은 조여오는데 당권 경쟁만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국민의힘 이제 용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107분의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봐요. 그게 뭡니까? 제가 정치평론을 시작한 후에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울리는데 이 종을 울리는 게 국민을 위해서 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울리고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 울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권력을 위해서 울리는 것인지 그것만 생각해 보면 방향은 나와 있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방향성의 거부라고 생각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미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요 다 핑계예요. 제가 볼 때는 다 핑계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자는 방향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권력이 침해되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 방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당신은 나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정도가 아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수준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은 영원히 야당의 지위도, 권한도,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빨리 변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방향성을 이제 잡아야 할 차기 당권 주자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전 후보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거든요. 차기 당권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 비대위원 체제로 가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이번 대선 패배와 관련되는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른바 그 대선 경선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 아마 대선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그 관악산 등산을 가셔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건재함을 과시했고 또 최근에 그 선거를 도와주셨던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안철수 의원님들과 식사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본인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해단식에서 내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 대표 나오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같이 있으라는 것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전체적인 당의 어떤 그 분위기를 추스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은 그 야당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는 결국 김문수 또는 한동훈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요청할 경우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로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마치 그것은 이재명 그 전 대통령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국회의원을 거쳐서 당권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왔던 그런 이재명 트랙을 김문수 후보님도 거칠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사전각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발생했던 조계사 국제회의장 화재와 관련해서 완진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1시간 40여 분 만에 완진이 됐습니다. 소방 발표에 따르면 11시 57분에 진압이 완료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응 1단계가 해제가 됐다. 아직까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2층 회의장 천장에서 현재까지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화재가 완진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관련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뒤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이후 한 달 만에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부가 군에서 대통령을 뜻한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증인으로 나온 특전사 간부의 진술을 직접 반박했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는 어떻게 봤는지 등에 대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마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이 진짜 안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여단장이 지난 5차 공판에 이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끼로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자 지난 4월 2차 공판 이후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여단장이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포함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장소로 지목된 화상회의는 계엄 당일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료를 받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기간은 지난해 12월 4일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불응한 전례가 있는 데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도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면서
검찰에 압수수색 기간과 대상을 다시 한번 구체화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7번째 재판은 오는 16일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이재식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듭 출석을 요구하는 건 내란 특검 출범 전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방해와 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고 현재 매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경호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마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내란 특검 출범에 대비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인데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최대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또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계엄 당시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도 대부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가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무엇이 궁금한지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며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SNS에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게시글은 일거의 척결이라는 주제 카테고리로 올라왔는데 이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이 열리는 거로 알려진 장소와 날짜를 포함해 진입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를 찾는 한편 협박 혐의 등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던 백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산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고 옆에 있던 B씨가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집어던진 거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흉기를 들고 서울 강동구를 배회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몸싸움 끝에 남성을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밤사이 화재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서울 강동구 길거리에서 경찰관 4명이 젊은 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남성의 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고 경찰은 진압봉까지 동원하며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남성을 설득합니다. 경찰들이 제압에 나설 때까지 남성은 흉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합니다. 새벽 2시 20분쯤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잠에서 깼죠. 주민들 다 깼을 겁니다. 아마. 뻥뻥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총소리처럼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한 가운데 연기를 마시거나 타박상 등을 입은 6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부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40분 만에 진화를 마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건물 위로 검붉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밤 11시쯤 인천 용현동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 있던 주민 1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은 모두 불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구 고층 아파트에서 주민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장기동의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차량 성능을 시험해보겠다며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간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자정쯤 부산 감천항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렌터카에 K2 소총을 둔 채 차량을 반납했다가 사흘 뒤 민간인 신고를 받고 총기를 회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은 그제 렌터카 차량 내부에서 총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관련 부대에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해당 부대 소속 부사관은 지난 5일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을 렌터카로 인솔했는데 신병이 휴대한 K2 소총을 차에 놓고 내렸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미국령 괌에서 한국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경고등이 켜져 회항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오후 5시쯤 괌 공항을 이륙한 KE422편 항공기가 30분 만에 엔진 오일 경고등이 켜지면서 괌 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에 등산 배낭 속에 숨긴 금괴 뭉치와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을 발견해 강제 징수했습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세금은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등산 배낭에서 금괴 뭉치 수백 돈이 발견돼 3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동시수색으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을 찾아 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인기 그룹 BTS의 멤버 RM과 V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빨리 무대에 복귀하고 싶다면서 기다려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복 차림의 RM이 걸어 나오며 색소폰을 불자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 B가 리듬을 타며 한박웃음을 짓습니다. RM과 B가 1년 6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빨리 무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또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하겠습니다. 군 복무 기간 기다려준 팬덤 아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고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팬들은 행사장 주변에 대형 풍선을 띄웠고 응원 버스를 마련해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려는 팬들이 저녁 행사장에 대거 몰렸는데 일부 팬들은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your new album, the new stage and new world tour. 파이팅! 이번 달로 BTS 멤버들이 군복무를 모두 마치게 되면서 완전체 활동을 고대하는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코스피가 2,880선을 돌파해 연 고점을 재차 새로 썼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9% 오른 2,872.62로 출발한 뒤 장 초반 약세로 돌아섰다가 2,880선에 올라섰습니다. 코스피가 2,88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외국인은 2,6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여 5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00억과 9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다수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의 군복무가 모두 마무리된 하이브의 주가는 2% 오르며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8% 오른 767.91로 문을 연 뒤 7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9원 내린 1,353.5원의 거래를 시작해 1,350원 중반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이어 이번에는 고기와 달걀 등 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 역시 가격이 안정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고기 가격을 비교하다 그냥 내려놓는 소비자. 포기한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자꾸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소고기 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주부들이 정말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달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며 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6.2%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 내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많이 올라버린 달걀은 산란계 고령화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당장 가격 안정이 힘든 상황입니다. 축산물 가격 오름세는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달걀은 최대 18.5%, 소고기는 8.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우도 사육 마리수가 줄어 3분기 도축 마리수는 전년보다 2.7%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3분기 거새우 지육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킬로그램당 19,000원 내외 수준이 전망됩니다. 정부는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돼지고기 10,000톤, 계란 가공품 4,000톤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마트 등과 협력해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엔 강도 높은 처벌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삼계탕과 삼겹살 등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미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 좀처럼 잡히지 않는 축산물 가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물가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깎아준 관세 규모가 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할당 관세 지원 추정액은 한 해 전보다 33% 증가한 1조 4,30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 관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LNG, 원유, 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이 8,195억 원으로 전체 57.3%를 차지했습니다. 지원액이 100억 원 이상인 품목으로는 바나나, 사료용 옥수수, 망고, 설탕 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계란, 축산물 가격도 고공행진하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등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경제 관련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1.9%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우리 국민분들한테 지금 물가가 1%밖에 안 올랐어, 2%도 안 올랐어라고 하면
거의 안 믿으시겠죠. 그럼요. 체감은 훨씬 크잖아요. 맞습니다. 예. 체감 물가, 바꿔 말하면 먹거리 물가, 밥상 물가, 외식 물가 때문인데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1.9%지만 먹거리 관련한 가공식품만 보면 4.1%, 거의 뭐 2배 가깝겠죠. 예. 축산물 쪽으로 가면 5.5%나 또 먹기 때문에 밥상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조금 네. 이따 또 우리가 얘기해 볼 달걀 같은 경우가 가장 예. 많이 올랐는데요. 무려 예. 11%가 오른 상태여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특히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달걀이 지금 4년 만에 최고 가격이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가격 현황을 좀 보고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판에 7,034원. 이게 1년 만에 11.5%가 올랐고요. 네. 서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서울은 7,300원이 넘습니다. 아마 이게 5,000원대로 체감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서울 기준으로만 보면 벌써 계란값이 15%나 상승한 건데요. 네. 이유를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요. 뭐 특별히 우리나라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어떤 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예. 하고 특히 수급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통 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것이 있는가 하나하나 그다음에 생산량 자체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마도 최근에 이제 브라질 쪽에 조류독감 나오면서 또 미국에서의 계란값이 들썩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파들이 좀 오면서 유통 쪽에서의 일부 교란도 있지 않았나 이런 또 의심도 되는 형국입니다. 네, 자 근데 뭐 달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소나 돼지고기 가격 등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데 미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트, 축산물 쪽인데요. 네. 축산물이 꽤 오랫동안 좀 안정세를 차지하다가 지난달부터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쇠고기 같은 경우가 5%, 특히 돼지고기는 8%가량 상승을 했는데 네. 여름철이 되면 여기저기 또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전통적으로 6, 7, 8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먼저 올랐기 때문에 좀 상황은 심각하다 하고 달걀 가격까지 함께 오르고 있으면서 네. 크게 보면 축산물 가격이 현재 먹거리 쪽 가격, 밥상 물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근데 지금 축산물 쪽도 뚜렷하게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류독감 때문에 네. 큰 난리가 났었고 우리도 지금 당국이 긴장했던 부분은 닭고기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닭고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빠른 대처도 좀 했었고 브라질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동장 외에서 다른 쪽에 있는 닭고기는 또 수출을 해준다라고 하고 또 받아주게 되면서 아직까지 닭고기 가격 쪽은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도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예. 반면에 돼지고기와 쇠고기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당국에서는 일단 물량을 푸는 것들 그리고 유통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교란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가격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먹거리 가공식품 가격이 우리 국민들의 한 뭐 3, 4, 5월 달에 느꼈던 이 체감 물가를 가장 높이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저 라면 2,000원 발언의 팩트 체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2,000원 이상 하는 라면은 이제 우리가 뭐 스페셜 라면, 이제 고퀄 라면 쪽입니다. 예. 네,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각 라면 회사들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 기준으로는 1, 2%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라면, 뭐 안성탕면, 삼양라면, 또 신라면 이쪽은 900원에서 한 1,100원 사이에 포진이 돼 있고요. 작년에 히트작이었죠. 불닭볶음면이 편의점 기준으로는 1,200원대, 1,300원대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라면 2,000원 발언을 했을까? 네. 그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았겠죠. 네. 뭐 2,000원 라면을. 그러면 왜 콕 집어서 라면 2,000원 얘기를 꺼냈을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먹거리 가공식품 회사들, 뭐 농심이라든가 삼양식품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네. 이제 과거에도 먹거리 가격, 특히 가공식품은 안 올리고 있다가요. 대선 직전에 한번 몇 년짜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작년과 올해를 놓고 보면 작년 12월에 이제 탄핵 이후에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 나오고 올 1, 2, 3월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라면, 빵, 뭐
먹거리가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싹 다 이제 이 식료품 회사들이 가격을 올려놨거든요. 네. 아마 이 여파가 계속해서 밥상 물가, 먹거리 가격도 함께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 라면 2,000원 이거 진짜냐라고 이야기한 그 이면에는 실제 뭐 2,000원짜리 라면이 많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3, 4, 5월에 많이 올려놨던 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좀 하나의 뭐 경고성 멘트 좀 그런 이면도 읽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식품 물가를 잡아야 될 텐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밥상 물가, 먹거리 쪽도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물가라는 게 가령 유가가 오르고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나오는 이 인플레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 가령 지금의 초콜릿 가격 오른 거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코코아 예. 가격 때문에. 유가가 오른 건 어쩔 수가 없지만 현 상황을 놓고 보면 기름값이라든가 곡물 가격 자체에 큰 변화는 없거든요. 오히려 안정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밥상 물가, 먹거리 물가가 올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아마 1차적으로는 유통개혁 쪽으로 많이 볼 것 같아요. 유통 라인에 있어서 누가 좀 폭리를 취하거나 왜곡을 시키는 그런 세력이 있지 않나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책무들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당국이 할당 관세라든가 물량을 좀 풀면서 당분간은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올 여름 내내는 이 밥상 물가, 먹거리 물가가 뭐 비상경제 TF 회의에 가장 한 꼭지는 늘 차지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뭐 밥상 분위기와는 다르게 자, 국내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네. 지금 연고점도 돌파했잖아요, 코스피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인들이 언제까지 우리 주식을 사들일까요? 그걸 보려면 지금 왜 외국인들이 예.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우리 주식을 이렇게 폭식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 달만 해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9개월 연속 순매도, 뭐 거의 IMF 때만큼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지난달 그리고 이달 들어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실은 계속 사면서 뭐 3조 이상 벌써 이달 들어서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스피를 2,880선 위로 뭐 이번 주에 빠르면 2,900도 뭐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들이고 있는데 네. 왜 사냐? 크게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크로 지표로는 원화 강세 부분입니다.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아마 미국의 방침, 트럼프 정부의 핵심도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원화 강세를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차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증시, 기업의 성장성도 보지만 이런 외환 부분,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매크로로 들어온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제가 봤을 때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증시 부양,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 부양이라는 표현보다 K 증시 저평가 해소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네. 주주 환원이라든가 뭐 기업 구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마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 아마 이런 것들을 발맞춰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일본을 통해서 한번 이 PBR, 저 PBR이 회복되는 밸류업에 대한 그 현실을 느껴봤거든요. 정부가 저평가된 주식을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상당 부분 일본 증시가 뭐 급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한국 주식을 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가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코스피 5천은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주가를 맞추거나 이런 부분은 뭐 힘든 부분은 네. 있지만 지금 이 기조만 계속 유지한다면 글쎄요, 뭐 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K 증시 저평가는 상당 부분 해소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의 PBR을 보면 뭐 대만이라든가 유사한 일본 증시에 비해서도 택도 없이 낮은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노력들이라든가 뭐 증시에 대한 부양 정책들을 유지한다면 상승 기조라든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에는 큰 변화 없이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걸림돌 가장 지금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 있죠.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적으로는 이제 부양 정책과 상법 개정안 등의 투명성 제고, 외적으로는 이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상당 부분 K 증시의 선방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미중이 영국에서 지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는데 뭐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50분 넘는 통화를 했고요. 트럼프 스타일이 탑다운이잖아요. 네.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나온 실무진들이 런던에 가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좀 보면 원래는 저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하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오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날라왔어요. 저 부분이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당히 강성이거든요. 예. 그렇긴 하고 이쪽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나오고 있어서 1차 회의는 실은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스캇 베센트는 괜찮은 협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만큼 쉽게 풀리진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당장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둘째 날 협상을 또 돌입하게 되거든요. 예. 그 내용 좀 봐야 되겠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에는 관세 협상이 아니에요. 뭐 관세 깎아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 미국은 중국한테 히토르 제한 빨리 풀어라. 왜 푼다면서 안 풀고 있느냐. 중국은 미국한테 반도체 규제 풀어달라. 엔비디아 칩 우리도 사야 된다.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새벽까지 나온 뉴스를 좀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규제 완화는 해주되 뭐 화웨이 칩 이런 거 써도 되되 네.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은 그건 못 내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풀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관련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LA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33년 전 LA 폭동 자경단 사진을 SNS에 올리자 한인회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LA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LA 도심공원에 시위대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규탄과 함께 지난 6일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전미 서비스 노동조합 데이비드 후에르타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함께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연대와 폭력에 맞선 저항을 약속했습니다. Los Angeles is a city of immigrants, and it really needs to be reflective of that. I think it doesn't tell the full story. I think it's more accurate to say like people were, responding to what was happening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it was unjust and it wasn't right. 체포된 시위자들이 구금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와 이민국 연방 건물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LA 도심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위대들은 이곳에 모여 행진을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주 방위군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에 이어 미군도 해병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배치는 훌륭한 결정이었다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맹비난했습니다. He's an incompetent governor. Look at the job he's doing in California. He's destroying one of our great states.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무장한 한인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LA 한인회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자극시키는 그러한 프레이밍이 되어서 이 순간에 총기를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나 또는 한인들이 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LA 시위는 33년 전 무법 상태의 폭동과는 거리가 먼 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YTN 홍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며 습도 높은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5도 정도로 기온만 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정도 낮지만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온열 질환의 위험도 커지는 요즘 여름철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하늘 속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며 포항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모레 새벽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사전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